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하기까지 만약에 말씀드릴게요. 저희 좀 작은 용기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작은 용기가 좀 있었어요. 요새 유튜버가 대세이고, 근데 누구든지 한 번을 보게 되면 우리 상품도 PR을 좀 해야고 싶은 생각도 있고, 또 소장님하고는 또 지금 수원지수의 대표님이신 한상훈 대표님하고는 또 이야기를 좀 하다가 우리가 남이 유튜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용기 내서 한번 이걸 한번 해보자, 지나간 말로 했다가 장소가 이렇게 또 만들어졌고요. 또 여기 전통 외식조리 직업 전문학교의 홍명희 또 원장님도 자리 제공도 해주시고, 그래서 바쁜 와중에 이렇게 시나리오를 급격히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물론 저는 장안대학교에서 이제 음식학자로서 우리나라의 음식 역사가 어떻게 변천해 왔고요, 또 오늘날 이 외식 산업이 어떻게 이어져 갈까, 변화될까에 대한 관심을 갖고요. 한 수년 동안 저는 이렇게 와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맛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거의 한 6년이라는 시간을 좀 왔거든요. 사전적 정의뿐만 아니라 맛을 뭐라고 정의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혹시 죄송합니다, 소장님, 대표님. 네. 그 맛은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맛? 네. 말 그대로 맛이죠. 근데 그 맛은 제가 보면 여기 전통요리학원에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맛, 3요소, 그렇죠? 그것도 좋습니다. 맛을 정의를 하신다면. 맛은 우리가 먹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맛에는 세 가지를 저는 꼽습니다. 아마 홍 원장님이 늘 가르쳤던 신맛, 잔맛, 단맛, 요 세 가지 갖고 음식을 만드는 것을 저도 여기서 배웠습니다. 장아찌의 기본 원리, 그렇죠? 제가 항상 머리에 남은 것은 세 가지 맛을 섞어서 끓여서 부으면 장아찌가 된다. 그쵸? 모든 장아찌. 그쵸? 앉아서 하실까요? 저희 앉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사장님들도 앉았기 때문에 송 교수님하고 상당히 오래된 인연입니다. 사실 그 요리학원이 만들어진 인연인데 우리 교수님 어떠세요? 오랜만에 이 자리에 했으니까요. 긴장도 되고요. 저의 작은 용기가 우리 여기 현재 객석에 계신 대표님들에게도 할 수 있는 용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실 각본 없이요, 오늘 조금 전에 와가지고 한번 리허설 한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도 하고 또 현장에서 계셨던 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왔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맛에 대한 정의는 홍명희 원장께서 말씀하셨던 정의가 맞아요. 근데 제가 느낀 정의를 좀 말씀드리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 6년 정도만 이 맛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거의 한 3억 정도 가까이라는 돈을 써가면서 먹으러 돌아다녔거든요. 그 중에 우리 그 한상훈 대표님도 저와 같이 동의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셨고요. 그러다가 제가 한번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 한번 하늘나라에 갈 정도로 먹는 것 때문에 그 중환자실에서 6개월 동안 먹지 못하고요, 누워있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우리 딸아이가 저에게 해줬던 호박죽이 있더라고요. 그 호박죽한테 정말 처음에 가져왔을 때 이걸 음식이라고 했나라고 하면서 저는 아주 저희 딸한테 그 음식에 대한 교육만큼은 아주 냉정하게 할 정도로 그냥 엎어버리거든요. 자극을 줘서요. 근데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못하죠. 딸아이를 보면서 죽음 앞에서요 느꼈던 것이, 우리 딸아이가 이 음식을 하면서 아버지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만들었던 걸 생각하다 보니까 눈물로서 제가 그 호박죽을 다 비운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술과 음식으로서 저 잃어버렸던 음식의 감각이 일주일 동안 안 먹다 보니까 이게 감각이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눕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한 자세에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게 요 조금만 누우면 이제 피가 토하고 막 이래가지고요. 딱 느꼈던 그 성날의 새벽에 3시 43분 정도예요. 새벽에 내 맛이라는 정의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내가 여기서 죽어도 맛이라는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딱 한 가지 스키지는 단어가 하나 떠있더라고요. 맛은 익숙합니다.
저는 맛의 정의를요, 익숙함이라고 딱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 사람은 메뉴를 개발할 때 새로운 메뉴를 계속 개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익숙함을 벗어나면 쉽지 않다는 것을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제가 좀 작은 욕심이 하나 생겼어요. 우리 외식업을 하시던 사장님들이 새로운 메뉴를 많이 개발하시려고 해요. 그 신메뉴 개발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릴까? 신메뉴라 그러면은 부인들이 있는 느낌 맛, 아니면 옛날에 과거로부터 흘러왔던 그런 맛들을 갖다가 이렇게 내가 뭔가 만들어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에 그 교수님하고 얘기했던 것 중에서 우리 음식의 맛이 있잖아요. 그 맛이 어떻게 왔는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전쟁과 역사와 지배와 이런 데서 맛은 정립이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쵸 교수님? 맛은 그런 교수님 봤을 때 어떤 세계의 흐름이 있었는가 한번 얘기를 간단하게 해주신다면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그 음식 학자라는 말을 쓴 지는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신메뉴를 개발하면서 말했던 정의를 제가 이렇게 내립니다. 신메뉴는 익숙함에다가 특별함을 더하는 것이 바로 메뉴 개발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6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맛의 정의를 내렸고, 그냥 다시 신메뉴 개발을 계속 하면서요, 제가 딱 보니까 신메뉴는 뭐냐, 익숙함에 특별함을 더해야지만은 사람들은 그것을 신메뉴로 내리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메뉴 개발하고 신메뉴 개발할 때 이러한 좀 이렇게 정형적인 정성적인 개념이긴 합니다만, 소비자가 익숙하면서, 익숙하다는 것은 소비자가 즐겨 먹는 식재료를 이용해야 되겠고요. 또 그 즐겨 먹었던 민족과 사람들이 공유했던 재료를 가지고 조그마한 특별한 맛이 있다 그러면 새로운 메뉴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게 되면요, 우리나라 부대찌개가 우리 시대적인 그 반응을 했던 음식 중에 하나였고요. 그 시대에 같이 나왔던 신당동의 마봉님 여사께서 만들었던 떡볶이, 결국 예전에 궁중 떡볶이에서요, 우연치 않게 그 고추장 떡볶이가 나왔던 시기는 사실 역사가 길지 않아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떡볶이가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입니다. 사실 역사를 보게 되면 1964년도밖에 안 됐고요. 우리 부대찌개도 그 시기에 1964년도 그 시기에 부대찌개가 나온 것을 보게 되면요, 오늘날 우리가 현재 그 외식업에게 있는 90% 이상이요 전통 음식이 아니고, 어떻게 보게 되면요 60년도 이후,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80년도 후반 이후에 만들어진 음식이다 이렇게 정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보면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 같은데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우리 소 교수님이 떡볶이 역사, 신당동 왜 만들어졌을까, 저도 떡볶이 체인점을 지도해다가 알게 됐습니다. 그 떡볶이는 우연찮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금융떡볶이에서 지금의 빨간 떡볶이로 바뀌면 그 중간에 과정이 하나 또 있었어요. 즉석 떡볶이라고 우리가 맛있게 먹었던 게 있죠. 야채 이렇게 다 넣어가지고다가 그 다음에 쉽게 먹는 방법이 아마 제가 포장마차에서도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뜨끈한 오뎅 국물, 어묵을 먹다가 먹을 수 있었던 게 떡볶이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한번 과거로 들어가서 우리가 현장 학습 갔을 때 대전에서요, 하나 또 좋은 게 있었죠. 아까 소보로도 나왔지만 소보로빵 성심당도 저희가 견학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사장님들하고 같이. 근데 그때 더 하나 괜찮은 돈가스 집이 있었습니다. 그쵸 교수님? 그 얘기 한마디 해주세요. 기억이 안 나요. 그 무슨 절이죠? 절 밑에 보면은 그 돈가스의 원조라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저기 한상원 대표님이 조금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돈가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그 서울에 그 기름동 쪽 주변에 있는 그 기름사인가요? 기름상. 예. 기름시장. 기름시장 말고 그 길상사. 길상사. 거기에 있는 이제 금화 돈가스가 이제 그 표면화된 우리 외식 업계 최초였고요. 사실 그 이후에 이제 그곳에서 일하셨던 분이나
그걸 보고 차렸던 곳이 이제 남산에 와서 그 금화 돈가스를 갖다가 그걸 좀 더 두들겨 패가지고요. 더 널쩍한 크기를 만든 게 이제 이게 남산의 그 나르는 돈가스. 요 시기가 1980년도 3년, 2, 3년 그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게 그 돈가스 역사를 보게 되면요. 돈가스는 1855년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에 있는 커틀렛 음식을 팔았던 곳이 원조였거든요. 그 집을 제가 올 1월달 직접 그 현장을 한번 갔다 와봤고요. 그 돈가스가 영국이 산업혁명을 하게 되면서 일본으로 또 넘어가서 일본식 돈가스가 만들어졌고요. 일본식 돈가스는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일본의 그 식민지 일제 강점기 시기에 그게 우리나라에 전이가 돼서 그게 우리나라에 이제 그 60년대 70년대 오게 되면서 오늘 레스토랑. 그렇죠. 과거에 우리가 미팅하고 그랬을 때 어두운 침침한 곳에서 먹었던 레스토랑에 돈가스 맛. 그렇죠? 함박스테이크와 돈가스. 그때가 아마 우리의 이제 하나의 레스토랑 문화와 돈가스 문화가 크게 됐는데 지금은 돈가스 전문점들이 엄청나게 생겼죠. 네, 돈가스도 이제 왕돈가스. 어떻게 만드냐? 많이 패면은 커집니다. 그게 때리면. 그렇죠? 교수님?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제 과거의 향수를 생각해서 돈가스 전문점을 하신다 그러면 이제 좀 낭패하기가 좀 쉽죠. 돈가스도 특별하게 돈가스가 발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발전해야 되느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역사는요. 떡볶이도 역사가 오다가 꺾임 현상이 있었고요. 모든 음식은 꺾인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 꺾인 현상이 뭐냐? 새로운 시도에 의해서 그 음식 문화를 리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업을 하시는 젊은 우리 사업가 분들이나 또 외식업에 관심 있고 준비하신 분들은 그 꺾임을 리드해 가셔야 돼요. 최근에 그 한 4년 전부터 돈가스 시장에 한 꺾임이 있었는데 그 꺾임이 누구였냐면은 부엉이 돈가스입니다. 돈가스를 요리 형태, 그러니까 보통 보게 되면 그 전에 있었던 왕돈가스 컨셉을 이태리 음식과 같이 콜라보하게 되면서 그 꺾임이 이루어졌듯이 사람들은 익숙함에서 특별함을 더해야지 그 시장을 리드해 가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보게 되면 조스 떡볶이가 시대의 떡볶이 시장에서 그 꺾임을 가져왔었고요. 김밥 분식점에서 먹었던 김밥이 김간의 김밥에서 그 꺾임이 왔고요. 그 2010년도에 고복민 씨는 또 그 김밥에서 그 꺾임을 해서 프리미엄 김밥 시장을 가지고 왔던 것이죠. 그 꺾임만 잘 파악해서 그것만 제가 보게 되면 리드가 그 그룹에 가더라도 외식업에서 생존은 가능하다. 리드에 간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우리 머릿속에 서록서록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게 많죠. 시장이 보입니다. 시장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뭘 한다 그러면 왜 먹는 장사를 선택했는지 교수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제가 보게 되면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의식주 중에서 먹는 거는 매 끼마다 먹고 있고요. 다른 사업보다도 가장 친숙합니다. 특히 먹고 마시고 뭐 커피도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도 이 의식주 중에서 먹는 사업에는 가장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또 다른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상 보게 되면요. 안타깝게도 현재 그 중장년층이 있는데요. 혹시 소장님 그 중장년층이라고 하면 연령이 어느 연령인지 아십니까? 한 40대에서 한 44세 아니 50세 그 사이를 얘기하지 않나요? 그 중장년층이라면 64세까지 40에서 64세까지를 중장년층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보게 되면 노인 65세라 그러는데 제가 요새 뵀던 65세에 계신 분들은요 노인이 아니에요. 제가 보면 75세, 80세까지요 노인이라고 하면 싫어하시고요. 아니에요. 제가 보면 경제적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고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이분들은 신중년이라고 저는 봐야 되지 않을까. 노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신중년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중장년층이 현재 전체 인구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요 무려 40%나 됩니다. 1966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2017년도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들이 전체 인구 3명 중에 2명 중이요. 월 2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대기업 주도의 산업 성장을 시켜오다 보니까 고용 없는 창출만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갈 수 있는 시장이 없는 거예요. 저 동생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기업 연구소에서 오랫동안 이 수석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만 명퇴를 앞두고 장가를 좀 일찍 갔으면 좋겠는데 장가를 늦게 들어가가지고요. 아이가 아직 초등학교예요. 그거 언제 키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회사에서 마지못해 시키는 거 있으면 그냥 뭐 바짝 엎드려가지고 회사생활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죠. 이렇게 내몰린 그 중장년층들이요, 다시 할 일들이 찾아보면 마땅히 없어요. 그게 제가 보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일본식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가공업이 식품 가공업이나 소공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발달되느냐? 어떻게 보게 되면 정부의 정책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웬만한 시장 다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하더라도 그 시장에 다시 또 갈 수 없는 산업 구조가 너무 안타까웠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얘기 듣다 보니까 진짜 많네요. 우리나라의 중장년층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자리 없고요. 결국은 가다 보니까 옛날에는 구멍가게 하죠. 근데 구멍가게는 포화가 넘어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먹는 장사는 의식주, 옷 입고 자고 먹어야 되니까 장사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교수님, 이렇게 먹는 장사를 창업한다면 그렇게 보면 잘 망해요. 왜 망합니까?